어머니, 아기한테 이런 걸 먹이시면 어떡해요? 왜? 한 끼 정도는 죽 먹어도 되지. 어머니, 아기는 이유식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소고기도 갈아 넣고 야채 갈아 넣고요. 얘야, 그런 건 네가 하는 게 어떻겠니? 저는 직장 다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기 봐주려 오신 거 아니에요. 아기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 내가 아기 봐주러 왔다만 정도껏 해야지. 이유식 잘 만드니 못 만드니 하고 병원에도 내가 데려가고 말이야. 주말에 나한테 아기 맡겨놓고 놀러 다니고 내가 애 봐주는 사람이야. 니네 시아버지 혼자 밥해 먹는 것도 안쓰러운데 나도 이제 시골로 내려가련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음부터 제가 좀 더 잘할게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순한 양이었죠.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머님 이 옷 입어보세요. 고생하시는 어머님 위해서 오늘 백화점 가서 하나 사왔어요. 우리 아들 참 속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구례에 사는 70세 성수희입니다. 어릴 때 그렇게 착하고 효심이 깊던 아들이 결혼 후에 너무 힘들어하고 결국은 며느리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했던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잘 살면 좋지만 또 그러기 위해 부모가 노력을 하지만 참 쉽지만은 않더군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젊었을 적 구례에서 공무원으로 지내며 소박한 삶을 꾸렸습니다. 모든 일을 규칙대로 처리하는 습관 덕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특히 감사실에서의 근무 경험은 제게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정의와 원칙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두 아들을 키우는데도 이 원칙을 적용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 둘은 어릴 적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장남답게 듬직한 성격이었고 작은 아들은 섬세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효심은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어요. 큰아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의젓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독감으로 며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도 일이 바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큰아들은 방과 후 바로 집으로 와서는 동생과 저녁을 차려 먹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그 나이에 김치볶음밥을 척척 만들어 동생을 챙겨 먹이고는 엄마, 저는 괜찮으니까 푹 쉬세요. 라고 말했던 적도 있고요. 작은 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챙겨주는 아이였습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섬세하다 보니 제가 자주 깜빡하던 약을 챙겨주곤 했어요. 중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엄마, 오늘 약 드셨죠?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약봉지에 날짜를 써놓을 테니 잊지 마세요. 라며 웃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제가 챙겨야 할 일을 먼저 신경 써주는 마음 씀씀이가 정말 고맙고 대견했어요. 명절이면 두 아들의 효심은 더 빛을 발했습니다. 큰아들은 제 어깨가 아프다는 걸 알면 제게 와서 엄마,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라며 말없이 손길을 얹곤 했어요. 작은 아들은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며 함께 돕고 싶었는지 부엌으로 와서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라며 물어보고는 설거지나 배달 온 상자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내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정년퇴직을 하던 날이었어요. 두 아들은 작은 케이크와 편지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잘 모실게요. 라고 말했고, 작은아들은 엄마가 우리를 위해 애쓰신 걸 다 갚아드리고 싶어요. 건강 꼭 챙기세요. 라고 말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 두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든든했어요. 이처럼 두 아들은 각자 방식으로 저를 생각하고 챙겨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의 듬직한 모습과 작은아들의 섬세한 배려는 제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큰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아들의 얼굴에 가득했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드디어 가족이 늘어나고 손주를 볼 날도 멀지 않았겠구나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예비 며느리를 만나러 상견례장으로 갔습니다. 처음 만난 날 며느리는 화사한 원피스에 하늘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옅은 화장이었지만 환한 미소가 단번에 눈에 띄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어요. 라며 큰 소리로 인사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고 그 태도에서 자신감과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를 하며 첫 인사부터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까지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손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법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많이 배웠어요. 라며 자신의 경력을 당당히 이야기했지요. 큰 아들을 만났던 순간을 회상하며 처음 보고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솔직하고 밝은 성격에 저는 그 순간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내심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조금씩 걸리는 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 때 조금 가식적인 웃음과 쉽게 하는 약속들이 조금은 가볍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구례에서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생활하며 소박하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머님, 어떻게 시골에서만 사셨어요? 저는 이런 시골에서 못 살아요. 라고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은 좀 아쉬웠습니다. 또 작은 것에서도 가치관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도 여기는 메뉴가 조금 올드하네요. 위생도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농담처럼 말했는데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곳이었던 만큼 순간 웃으며 넘기긴 했지만 약간의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물론 첫 만남이니 좋은 점만 보려 했습니다. 아들에게만 잘하고 자기들이 행복하면 된다라는 생각과 우리 가족에게 밝은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사람이라는 기대감이 더 컸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가벼운 태도와 가치관 차이가 언젠가 문제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어렴풋이 스쳤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고급스러운 것을 선호했습니다. 음식도 평범한 가정식보다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나 외국 음식을 즐겼고 사용하는 물건도 대부분 명품이었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최신 유행 가방이나 비싼 옷을 입고 등장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좋게 보였습니다. 호텔에서 일했던 경력 덕분인지 프로페셔널하고 당당한 태도가 돋보였거든요. 하지만 명절마다 대화 속에서 점점 걱정되는 이야기가 늘어났습니다. 가족끼리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에서 아들은 살짝 지친 기색을 보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좀 힘들다며 웃었지만 말투나 얼굴에는 근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따로 불러 물어보자 조심스럽게 생활비가 조금 빠듯해서 적금을 몇 번 깼다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아들이 직접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며느리의 씀씀이가 만만치 않다는 점은 대화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명절에 가져온 선물조차 고가의 브랜드 제품이었고 작은 것 하나도 쉽게 사는 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즐겨 다닌다는 레스토랑이나 백화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걱정이 앞섰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들의 친구 결혼식에 입을 정장을 샀던 일입니다.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정장은 백화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들러 조용히 한숨을 쉬며 돈이 나갈 때가 많아. 엄마, 라고 말했을 때 그제야 아들이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들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추가로 일을 찾아다니며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려 애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명절에 다시 만난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애써 밝은 척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끝까지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과 지친 기색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 손으로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명절에 다녀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서울로 올라가 아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엄마가 돕고 싶어서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돈을 건넸을 때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받아들였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다음에 꼭 갚겠다 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힘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도와야 하는 상황이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작은 아들도 형의 사정을 듣고 몇 번이나 경제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평소에도 세심한 성격이라 형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더라고요. 저를 걱정시킬까봐 그동안 말하지 않았지만 몇 번이나 엄마 몰래 용돈을 보내주거나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곤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아들 둘 모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알았지만 며느리의 씀씀이가 아들들 사이에서까지 무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애썼고 형제끼리도 그저 서로를 위하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속이 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생활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여름 휴가에 내려온 아들은 여느 때처럼 밝은 척하며 인사했지만 저는 아들의 얼굴에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남편과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결국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서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라는 아들의 말을 들은 순간 우리 부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적금을 깨고 추가로 일하며 메워보려 했지만 며느리의 씀씀이와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결단을 내린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이런 짐을 혼자 지고 있었다니 우리가 도와줄게. 남편은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앞으로 받은 대출 금액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하며 아들에게는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본업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틈틈이 모아둔 돈을 꺼내 아들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저도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 싶어 그간 모아둔 돈을 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이 상황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거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지만 아들의 대출 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대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차분히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요즘 아빠랑 내가 아들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어. 처음에는 며느리가 조용히 듣는 듯 보였지만 제가 절약과 저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안정이 가장 중요해. 사치와 낭비는 잠깐의 기쁨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짐이 될 수 있어. 조금씩이라도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들하고 너희가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끊으며 따지듯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요즘 세상은 다르잖아요. 저희가 사는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씀씀이와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냥 아끼기만 하면 사회적으로 뒤처지거나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소리에는 자기 확신이 가득했고 저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다시 차분하게 맞아. 시대가 변한 건 인정해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지금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 빚을 갚으면서도 그런 기준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알잖니. 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젓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이 도와주셨잖아요. 대출도 해결됐고 지금부터는 잘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아낄 수는 없어요. 어머님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 정도 씀씀이는 필요한 거예요. 며느리의 태도에서 약간의 불만과 저를 가르치려는 듯한 어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렵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가진 가치관을 단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말한 부분도 이해해야 하지만 아들하고 네가 더 행복하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너희를 돕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대화는 어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이 생활비와 대출 문제를 털어놓았던 자리에서 남편이 대출을 변제해 주기로 했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묻고 싶었습니다. 너 앞으로 결혼 생활을 잘할 자신 있니? 라는 질문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부모로서 진심으로 아들의 행복을 염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고개를 들어 결심한 듯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한 번 선택한 거니까 잘 살아보려고요. 저도 더 노력할 거고, 아내도 바뀌려고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목소리에는 결심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와 남편은 아들의 마음을 더 이상 무겁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며느리의 태도와 생활 방식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었지만 아들의 다짐은 그 자체로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며느리의 태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쉽게 바뀌진 않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어야지. 우리가 너무 몰아붙이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도 이 대화가 작은 시작일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겠다는 의지와 며느리의 다짐 이후에도 아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초기의 경제적 문제와 갈등 이후 명절이나 남편과 제 생일 같은 중요한 날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거나 몸이 안 좋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들은 혼자 명절에 내려오거나 생일 축하 전화를 걸어오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며느리도 언젠가는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며느리가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 3년 후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출산 이후 며느리는 직장 복귀를 계획하며 아기를 돌봐줄 사람을 찾고 있었고 결국 우리에게 손주를 맡아달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들이 직접 내려와 상황을 설명하며 며느리가 직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믿고 맡길 사람이 부모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이었지만 과거 며느리와의 갈등과 관계 단절이 이어져 왔던 만큼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손주를 돌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고민을 낳았습니다. 남편을 구례에 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70대의 남편은 혼자 밥을 챙겨 먹으며 지내야 했고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나는 괜찮으니 손주를 잘 돌보고 와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구례에 남겨두고 아들 집으로 올라가야 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주를 위해 내려진 결정이었지만 남편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편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동안에도 남편이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기 돌보기를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지만 함께 아기를 돌보는 과정에서 갈등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 복귀하며 육아와 가사에 철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유식을 만드는 방법, 아기를 재우는 시간, 놀이 방식 등 모든 것이 정해둔 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기준을 따르려 했지만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며 사소한 부분에서 틀어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규칙적인 직장 생활을 해왔지만 집에서까지 정해진 시간표와 기준을 메모에 두고 맞춰서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날그날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정해준 기준을 최대한 지키려 했지만 현실은 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이유식을 준비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것이 아기의 건강에 좋다며 정해진 레시피와 재료 목록을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재우고 잠시 짬을 내어 재료를 사러 가곤 했습니다. 장을 보면서 며느리가 정해준 유기농 재료나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필요한 재료가 없을 때도 많아 큰 시장까지 가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이유식을 만드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기를 갈고 채소를 데치고 과일을 갈아 농도를 맞추는 일을 할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든 이유식을 아기가 먹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다시 만들기를 반복했지만 며느리는 제가 만든 이유식의 질을 점검하듯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건 농도가 조금 묽네요. 라며 꼬집듯 말하곤 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기가 이유식을 먹고 난 후 갑작스럽게 배탈이 났습니다. 아기가 울고 보채는 모습을 보고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날따라 아기가 평소보다 이유식을 적게 먹는 듯해서 조금 더 먹이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퇴근 후 상황을 알게 된 뒤 아기의 배탈 원인을 제 방식에서 찾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유식의 재료부터 조리 과정, 심지어 아기에게 먹이는 방법까지 다시 살펴보며 제가 잘못한 부분을 짚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유식을 만들 때 장을 보면서 유기농 제품을 고르고 며느리가 정해준 레시피대로 채소와 과일을 준비해 만들어냈습니다.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기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상황에 대한 자책감이 겹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아기의 배탈로 인해 저를 탓했던 일이 미안했는지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저녁, 며느리는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가족이 함께 외출할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밝고 상냥한 태도로 식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며 가족 간의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아들도 한결 편안한 얼굴로 식사를 즐겼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으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며느리는 백화점에 들러 저에게 옷 한 벌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옷을 고르고 제게 건네주더군요. 아들은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가족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 행동이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미안함을 덮으려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가족 간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 변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아들을 의식한 며느리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것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시작된 사소한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육아뿐만 아니라 집안일 하나하나에도 높은 기준을 요구했고 저는 그런 기준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가사를 모두 완벽히 해내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나며 집안에는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잘 놀고 있는지 보고 싶다며 CCTV를 설치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저는 그 카메라가 저를 감시하는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면 며느리는 퇴근 후 CCTV 영상을 확인하며 하루 동안의 일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이것은 잘하셨는데 이건 조금 아쉽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노력했던 시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기가 갑작스럽게 열이 나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기의 상태를 걱정하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저와는 달리 며느리는 제가 돌보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기가 아픈 게 제 책임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속으로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간호사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상태가 걱정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 며느리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제 행동이 답답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육아를 맡고 계시다 보니 정말 신경 쓸 일이 많아 하나하나 다 지켜봐야 해. 라는 며느리의 이야기에 간호사 친구는 웃으며 동조했고 두 사람은 이를 우스갯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는 중 며느리가 간호사 친구에게 가볍게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남편에게는 비밀이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웃었고 며느리는 태연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잘못 들은 건가 싶어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며느리는 자신이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들에게 얘기하니 아들은 며느리가 친구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친하게 지내는 남자, 여자들이 많다는 것이었고 별로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주말에 출근하거나 출장을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혼자서 외출하곤 했습니다. 친정을 다녀오겠다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며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려 했지만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지면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외출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아침,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아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설치했던 그 CCTV는 오히려 며느리의 행동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는 동안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마치기 전에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는 모습이 화면에 찍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며느리는 통화 상대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설렘이 묻어났고
대화 속 단어들에서 통상적인 업무나 가족 간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만나자라는 짧은 대화가 영상 속에서 분명히 들렸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며느리는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지금까지 느껴왔던 모든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외출 후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행동을 묵인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모든 사실을 알렸을 때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며느리의 태도와 대화 내용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아들은 자신이 믿고 지켜온 결혼 생활이 얼마나 큰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그래도 믿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좀 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현장을 확인시켜 주겠다고요. 어느 날 며느리가 외출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아침, 며느리 행동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세련된 가방과 신발까지 갖춘 채 나서는 모습이 무언가 의도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꼈던 의혹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뒤 저는 집에 혼자 남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친정 방문과 친구 만남이 과연 진실인지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저는 미리 부탁해둔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집으로 와 아기를 돌봐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나가 차를 몰고 며느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있는 한적한 카페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 남성과 만나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멀리서 본 며느리는 전혀 죄책감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남성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손을 스치듯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내로 들어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저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손주가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고 아들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데 며느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직접 확인한 이후 저는 더 이상 홀로 그 진실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 아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CCTV와 제가 직접 본 모든 것을 설명하자 얼굴은 충격과 분노,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아들은
깊은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가족으로서 며느리를 믿고 지키려 했던 아들은 그 신뢰가 무너진 이상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자 며느리는 태연하게 이를 부인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는 단순히 친한 친구일 뿐이라며 아무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과민 반응을 하지 말라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행동이 오해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안부를 묻고 식사를 한 것뿐이라는 며느리의 변명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믿으려 했지만 이미 생긴 의심과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연한 변명 속에서도 아들은 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던 모든 순간이 떠오르며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망설였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며느리는 이를 완강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며 이혼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남편을 찾아와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손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남편에게도 가족으로서 받아주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며 간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며느리의 태도에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사과와 눈물은 진심으로 보였지만 그동안 쌓였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법정에서의 이혼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갈등이 이어졌고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며느리는 결혼 생활 중 아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했지만 그 자금의 일부가 가정의 필요를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들과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지만 그 대출금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이 제 명의였기 때문에 며느리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었고 오히려 대출금의 절반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는 재정적 부담까지 겹쳐 더욱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아들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결론 지었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눈물 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손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과거와의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직장 생활로 인해 손주를 온전히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는 손주를 돕기 위해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저 혼자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자신의 시간을 내어 손주를 함께 돌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작은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씨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평소에도 가족을 잘 챙기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와 함께 손주의 보살핌을 나눴습니다. 저는 구례에 살며 손주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작은 며느리는 아들이 바쁜 날이나 제게 여유가 없는 날마다 손주의 육아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 손주를 보살피는 이 새로운 일상은 힘들지만 손주를 위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은 며느리와 함께 손주의 재롱을 보며 웃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제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직장 생활에 집중하며 손주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평소에도 명절이나 생일과 같은 중요한 날에 저희 부부를 잘 챙기며 가족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미리 전화를 걸어 명절 음식 준비를 상의하고 제가 힘들지 않도록 자신이 더 많은 역할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명절날에는 아침 일찍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곤 했습니다. 남편과 제 생일에는 정성을 담아 준비한 음식을 가져오거나 직접 만든 선물을 건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소소한 일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며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애썼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늘 가족이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저와 남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며느리의 이런 모습에서 진심 어린 애정을 느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단순히 역할을 다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여긴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손주를 돌보며 느끼는 책임감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작은 며느리의 이런 태도에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혼 이후 손주와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가족의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손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이 힘든 시간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이혼 후에도 직장 생활과 손주를 챙기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늘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손주를 위해 헌신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강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중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아들이 겪었던 상처를 이해하며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의 아픔을 겪은 아들이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면서 저는 점차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대했고 아들과의 대화에서도 서로의 생각을 깊이 존중하며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조심스럽게 저와 남편에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희를 대하며 가족의 일원이 되겠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위하는 사랑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다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손주도 새로운 엄마를 받아들이며 점점 더 밝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손주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저와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들이 겪었던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새로운 배우자와 손주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와 새로운 며느리 모두 저희 부부를 잘 챙기며 가족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도 두 며느리가 함께 어울리며 서로 돕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족 간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며느리와 손주들, 그리고 아들들의 밝은 미래를 보며 소소한 행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위해 손을 내밀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하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모든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의 사랑과 지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손주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큰아들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며느리와 새로운 며느리도 저희 부부를 진심으로 챙겨주며 가족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주를 진정한 엄마로서 대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친아들처럼 키우겠다는 의지를 얘기해 줄 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만약 다시 예전 며느리가 다시 찾아온다면 이번에는 냉정히 외면할 것입니다. 그게 아들과 새며느리, 그리고 손주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은 언제나 쉬운 길만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손을 내밀고 용서와 사랑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유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기억하며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을 제보해 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